24년 올해 말 25년 정도 되면은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전세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강세를 띄질 거라 못 보고 있고요. 하반기 되게 되면은 전세는 조금 더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수요자의 어떤 주거 부족이 그걸 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 전세 매물이 적은 곳이 지금 매매로 전환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저자 김준영입니다. 저를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한 게 1999년이거든요. 미분양을 이렇게 사서 그게 입주 때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공부하게 됐는 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됐죠. 저는 IMF도 끝자락에 겪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겪었고 지금의 상황도 이제 현장에서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뭐 현실감 있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작년 우리 4, 3분기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주춤한 건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분석하는 건 좀 다르게 분석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거나 하락 이어가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지금 상승을 이어갈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락이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어떤 규제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은 그 정책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근데 연속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연속성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 어떤 게 해야 되냐면 공급이 해야 되거든요. 공급이 그 연속성이 있는데 그 공급이 지금 하지 않고 그 앞에는 금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가 했어요. 이제 공급의 시간 돌아가거든요. 그게 저는 원래 말부터는 이제 공급의 시간에 가기 때문에 정말 진짜 시장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하고 작년 시장하고 최근에 요 2, 3년은 과거와는 좀 달라요. 예, 좀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정상 시장으로 돌아온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원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 주식처럼 똑같아요. 주식이 우리가 주가를 평가할 때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주가가 높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우리 주택 시장에서는 그게 월세거든요. 월세가 수익이잖아요. 그 주택의 수익이거든요. 그 수익이 올라가면 매가가 올라가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주택 시장은 월세 대신 전세가 돼 있잖아요. 전세가 올라가면 수익이 올라가는 거 똑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그게 월세로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에 의해서 수익률이 나빠졌잖아요. 그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 매가가 떨어진 거죠. 원래는 월세가 떨어져야지 되는데 월세는 금방 안 떨어져요. 공급이 들어가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가가 떨어지면서 수익률 맞춘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부양책을 해서 수요를 촉진시켜서 우리가 매가를 약간 올라갔죠.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지역마다 다 공급을 보셔야 돼요. 공급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다 틀려요. 제가 보는 관점은 서울 수도권은 거의 이제 그 끝물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지방은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이 공급이 지금 시장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지방하고 우리 서울 수도권 전혀 다른 시장인데 그 원리를 아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 우리 지난 정부에서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 수도권 2,500만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잖아요. 엄청난 큰 도시잖아요. 여기에 공급을 우리가 부족하게 만드는 시간하고요. 과공급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큰 호수가 있잖아요. 큰 호수 물이 차 있죠. 물이 차면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이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우리가 이제 배도 띄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이 줄면은 큰 호수가 잘 안 보이죠. 천천히 내려가면 우리가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서울 수도권 똑같아요. 공급 처음에는 부족한지 못 느껴요. 그러다 바닷가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물을 막 붓잖아요.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합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이 시작한 다음에 공급이 계속 가거든요.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제부터냐면 2013년도부터 공급이 부족하다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상승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은 물을 채워 나가는 시기였어요. 언제부터냐? 2007년, 8년, 요 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는 공급 그 물을 채워 나간 시기였고요. 2014년부터는 사람들이 부족한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갔다가 2017년 정점으로 해서 물이 많이 차고 있어요. 물이 이제 거의 같은 수준의 이제 호수들이 거의 다 차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금리라는 변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잠시 하락하고요. 그때 공급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많이 채워져 있다. 그 과정이 다 채워져 있는 과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로 볼 수 있냐면은 이 전세 가율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 이제 간단한 그래프인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화면에서 이게 붉게 보이는 게 전세 상승률이고요.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게 매매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전세 가율이에요. 전세 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잖아요. 전세 가율이. 여기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단순하게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속에는 정말 깊은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7년, 8년부터 시작해서요. 지나면서 하락기가 딱 시작되면서 매매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전세가 상승을 올라가면서 전세 가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고요. 이게 이제 그럼 계속 붙겠죠. 이 붙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이 갭이 붙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예,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죠. 그 전세가 상승률 올라간다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 한계가 있고요. 또 한 게 뭐냐면은 전세가 올라가는 그 이유는 실거주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2013년 돼 가지고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시장이 거꾸로 바뀝니다. 매매가 상승 2017년 돼가 바뀌는데요. 매매가 상승률 더 높고 전세 상승률 낮아져요. 그때부터는 반대로 됩니다. 전세 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2016년, 17년 고점을 해서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전세 가율을 계속 벌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의 수요가 빠집니다. 투자 수요가 빠지게 돼 있어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세 가율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장의 안정은 점점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추세로 움직이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공급이 만들었어요. 누적된 공급이 어느 정도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전세 가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하반부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끝이 나가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전세가가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지면서 투자 수요는 완전히 빠지고요. 실수요자만 남게 됩니다. 그 실수요자조차도 이제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게 되면 시장이 끝나게 돼요. 그게 과거에 2007년, 8년, 9년 사이에 왔고요. 이게 2024년, 25년, 26년 사이에 저는 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상상기 후반에 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후반에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미리 하락이 왔죠. 하락이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작년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 특례로 해서 우리가 조금 올렸거든요. 그거 끝나니까 다시 원래 시장은 돌아간 거죠. 원래 시장 돌아간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 어떤 상승의 하반기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락이 와야 되는데 미리 온 거지만은 하락이 더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상승을 시키려면은 지금 전세 가율이 과거에 최저점이 38.7이었거든요. 73%까지인가요? 올랐어요. 지금 5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보다는 더 떨어지긴 힘든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세 가율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이 전세 가율은 높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방하고 수도권은 다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세가 다른 이유가 지방에는 성장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딱 붙어요. 그런 지역은 매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가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 경제가 성숙화되게 되면 전세가 붙게 돼 있어요. 과거보다는 안 떨어질 겁니다. 그 저는 50%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50%에서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반등이 더 나와야지 지금 저는 상승한다 보기 때문에 이거 올리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올리는 시간까지 저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하락한다 보고 있고요. 올해는 무조건 저는 안 좋다 보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가 상승률이거든요. 최근에 전세가가 이제 많이 상승한다면은 하락이 더 빨리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올리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이게 과거의 시간을 보게 되면 올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리지 않건 그래 보고요. 그래서 하락 시간도 조금 있다. 최소한 1, 2년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전세가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나 우리가 2016년 이후에는 전세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전세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단 한 번도요. 2016년부터 16, 17, 18, 19, 20, 21, 22, 23까지 떨어질 때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2016년 이후에. 그래서 원래 만약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상승률이 나온다면은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세가 상승한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은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요. 부동산에는 두 가지 큰 환경이 있어요. 그 하나는 금융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공간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수급 환경이거든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금융 쪽에서 보는 PF 시장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봐요. 왜냐하면 은행하고 연결돼 있고 은행의 어떤 부실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금 경색, 신용 경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미리 분양받은 분들이 그 사업장의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급의 논리에서 그 PF 시장을 보게 되면은 위기에 빠지면 공급 못 하니까 2, 3년 뒤에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본다고 시장을요. 근데 제가 본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은 길게 보면은 늘 공급이 시장의 주체가 되게 움직였거든요. 공급이 시장의 수익률도 만들고 주구도 해결하고 그때 주택시장 본질은 주구와 수익률이거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급밖에 없다고요. 그 금리나 우리가 어떤 다른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급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보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저는 기회 쪽으로 좀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나 없냐를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지금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우리가 1월 10일도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은 정부의 시각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시각을 하고 있거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공급을 하라고 한다고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공급은 누군가 사줘야 하거든요. 사준다는 건 누군가 수익이 나야 된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예, 수익이 나지 않는 물건은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이 상승 분위기가 되었을 때 그때 시장에서 공급을 할 수 있고요. 그 물건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공급해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은 시장에서 해결해야 되지 정부가 해결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되면은 공급 해결을 못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거에 우리가 배팅을 하시겠어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배팅할 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해결할 건지를 보면은 저는 후자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죠. PF 문제를 단기에는 위기를 보고요. 장기로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이제 그 대구 시장을 봤잖아요. 대구 시장에가 2008년도에 건설사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오면은 다 망한다. 실제로 몇 군데는 부도가 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업장이 이제 안 돼가지고 다른 건설사 인수해서 다시 짓고 이랬거든요. 결국은 다 해결되고 그게 지금 다 올랐다고요. 시간이 지나서.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죠. 그리고 거기 분양받은 분들 되게 이제 많은 고통도 있었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은 공급이 줄고 그게 다 해결됐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장기로 보게 되면은 아마 그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네. 이 공급 부족에 느끼는 우리가 그 어떤 시차라든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수도권은 공급이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한 해 한 해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원래 아마 공급이 입주 물량이 아마 서울이 역사적으로 가장 적은 해일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수에 물을 막 채워보면은 다 차가잖아요. 조금 부어도 많이 부어도 그냥 넘쳐요. 공급이 없을 때는 많이 부어도 부족하죠. 네, 그런 원리예요. 수도권은요.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부어도 넘쳐요. 지방하고 시장하고 지방시장하고 서울시장은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그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이 꽤 많이 돼 있고요. 서울시장은. 그래서 그 돼 있는 게 다시 공급 부족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공급 부족을 느낀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상승했다니까요. 지방은 3년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서울은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지방은 저는 더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아마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도 작은 도시들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은 도시들은 지금 금리 이런 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특례 보금자리가 취소가 되고 지금 줄었지만은 그게 영향을 안 받고 지금 공급이 있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요. 아니 똑같이 정책했는데 거기는 왜 오르나요? 그죠? 금리도 똑같잖아요. 대출금리도 똑같아요. 그분들이야 뭐 대출금리 싸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부족하고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하나 조건들이 보세요. 공급이 적게 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리잖아요. 그 전세 가격이 전세 가율을 올려요. 그럼 수익률을 좋게 하죠. 그리고 시장 매물을 줄여요. 그 매물이 줄고 어떤 특정 단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물이 하나도 없는 단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으면은 매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전세가 없으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지방에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단지에서, 작은 도시에서는. 그런 하나하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간 시간이 서울은 길게 걸리고요. 지방은 짧게 걸려요. 그건 도시 규모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기가 도시가 김천이라는 도시인데 우리 관심 없잖아요. 여기가 인구가 13만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요.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올라요? 여기 인구도 줄어요. 그래서 뭐 좋은 조건이 없어 보이는데. 네, 전부 좋은 적 없잖아요. 인구 줄고 혁신도시 하면 들어간 데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 김천이라는 도시가 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왜 오를까요? 이유는 한 개입니다. 공급이 없어서 그래요. 공급이 누적돼서 없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조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3년 누적 공급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년 누적 공급량이 1198세대밖에 없어요. 여기 수요는 제가 볼 때 한 700세대 되거든요. 1년에. 3년 하게 되면은 2100세대 되잖아요. 근데 반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반밖에 공급 안 됐으니까 나머지 반 있는 분들은 신규 분양 못 받는 분 뭐 하죠? 재고주택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고주택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원리죠. 여기에 전세가율 한번 보세요. 전세가율이 74.5%입니다. 전세가율이. 엄청 높죠. 이 전세가율 높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누적해서 공급 없다는 의미, 앞에 말씀드린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시장에 매물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특정 단지는 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에 내가 꼭 직장 때문에 살아야 되는
뭐 어떡할까요? 대출 내서 억지로 내서 삽니다. 그런 단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6%예요. 이게 월세 수익률과 같은 거잖아요. 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수익률이잖아요. 네. 6%예요. 지금 금리보다 더 대출 금리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죠. 네. 그러니까 전세를 선택하든지 매매를 선택하는데 전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하면 대출을 해서 전세를 가려는 거 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 매매로 돌아서는 거예요. 결국은 전세입니다. 문제거든요. 그 전세 문제가 임대 문제고 임대 문제가 수익률 문제고 전세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요. 네. 전세를 해석하게 되면 모든 시장이 다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매물 수가 급격히 줄어져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요, 많이. 네.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매매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로 나냐면 통계로는 전세 수급으로 나와요. 개별 통계는 안 나옵니다. 김천은 작은 도시라 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다 맞으면은 뭡니까? 하나의 상승 환경이 돼요. 네. 상승 환경이 되면서 이 매매를 선택하면 상승 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은 어떻게 합니까? 길게 가요. 상승이. 이게 해소될 때까지. 공급에 의해서 해소될 때까지. 상승 길게 갑니다. 서울 수도권은 일단 공급량을 좀 보셔야 되고 공급량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는 적은 편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올해는 적은 편 아니고요. 평년 수준에서 한 85% 수준이거든요. 수도권도 별로 적은 편 아니고요. 내년 되면은 한 30% 정도 적습니다. 그 2026년은 아직 또 이제 입주 물량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분양하는 것들이 26년에 하반기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을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누적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누적 물량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24년 올해 말 25년 정도 되면은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전세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차별화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0% 떨어지고 이런 지역들은 있잖아요. 분양가가 낮게 나오는 것들은 그런 지역들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망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하냐고 해야 되냐고 꼭 물으면은 저는 30% 정도 떨어진 건 좀 지금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 분양가 중에서도 되게 낮게 분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장은 시황과 관계없이 좀 해야 돼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요. 30% 싸게 이렇게 30% 정도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들은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된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선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미리.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빠르면 2026년이라고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 돼 있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고, 착공된지 알 수 없고, 실제 입주가 그게 얼마인가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단지 그 물량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규모가 작다면은 미미할 거고요. 규모가 좀 크다면은 꽤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개 더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임대사업자 우리가 그 등록하고 그게 이제 만료된 시점이 비과세 시점이 만료된 시점이 2026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거든요. 그 두 개하고 겹치게 되게 되면은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됐냐가 일단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전세 시장은 원래 심세가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요. 원래는 시장에 이제 그 미리 진입했던 분들 있잖아요. 전세 사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역을 움직이면서 이제 전세 수요가 있고요. 또 하나 수요는 뭐가 있냐면은 새롭게 진입한 수요예요. 이제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외지에 들어오신 분들을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시장에 이제 전세 수요가 형성되는데 전세에 원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만기가 돼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누군가 그걸 매수하면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매수가 줄면은 전세 수요는 약간 줄어요. 그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래 줄면서 전세도 약간 위축돼 있거든요. 전세가 위축되는 건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수요를 그러면 활성화시키려면은 이제 힘을 키우려면은 새로운 수요는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의 압력은 높아져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작년 4, 3분기하고 올 이제 1, 4분기는 역전세 문제도 많이 몰려 있거든요. 요것도 있고 그리고 수요가 지금 움직이는 수요보다는 새로 늘어날 수요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강세를 띄질 거라 못 보고 있고요. 하반기 되게 되면은 전세는 조금 더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임대차 3법이 2024년 되면은 4년차 만기가 돌아와요. 그분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게 되면 약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은 어느 시점부터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매매가는 올라가고 전세가는 덜 올라가게 되면 계속 벌어져요. 이런 현상이 2017년의 정점으로 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투자자가 참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실수요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도 공급이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를 뛰어넘는 상승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임대차 3법 나올 때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전세가 매매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매매가 더 높게 올랐다고요. 근데 2017년, 18년 이후부터 그렇거든요. 이후부터. 그 현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요 과정이 뭐냐면은 상승의 후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의미거든요. 요 후반이 가다가 어느 순간 하락이 나오고 다시 에너지를 모아서 상승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전세가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금 취득세 중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또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들어간다는 거의 뭐 힘들죠.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위축될 수 있잖아요. 시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장을 돌려서오려면은 실수요자가 움직이게 하려면은 전세 수요가 도저히 집을 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 순간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순간까지 온 지역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지방의 어떤 소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만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분양가 올라가는 건 맞죠. 자재비 오르고 임금비 오르고 맞는데 제가 보는 분양시장은 분양시장을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분양시장은 재고주택 시장하고 따라가거든요. 재고주택 시장 나쁘면은 분양시장 같이 나빠져요. 시장이 나쁜데 물건 살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시장이 좋으면 미분양 줄어들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같이 가는 지수기 때문에 얘를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분양하는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양은 시장에 물건 사준 사람이 없는데 분양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분양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어떤 상승의 환경이 왔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시세가 5억인데 분양가를 6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분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건비 올라가지고 그러면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못해요. 만약 분양한다가 미분양하면 좀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은 시장 논리를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만들어요? 만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떨어지는 물건을 누가 만들어요? 아무도 만들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안정이 되거나 올라야 그 물건을 만들어낸다고요. 수익이 나니까. 시장 원래는 똑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미리 이제 어떤 사업장이 만들어져서 예전 분양가로 해서
예전에 했던 그런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땅을 싸게 해서 그 분양가 낮게 나온 단지들 있어요. 30% 정도 낮게 이런 단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분양하셔야 돼요. 시장과 관계없이. 예, 지금도 로또 분양이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에도요. 강남에도 메이플 자리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 건 분양을 하셔야 돼요. 예, 로또 분양을 하잖아요. 그건 시장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 물건이에요. 근데 분양가가 같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위치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대책이 나왔잖아요. 어제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에 미분양 대책이 나왔어요. 중공업 미분양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 중공업 미분양 나온 지역들 가고 되면은 대부분이 분양가가 높거나 위치가 안 좋은데요. 위치가 안 좋은 데입니다. 그런 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미분이 난 거거든요. 그 물건 팔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좋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물건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런 혜택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 물건도 아마 팔리긴 팔릴 거예요. 네, 팔릴 건데 위치는 대부분 그런 지역이 있다. 그래서 뭐 좀 선별을 해야 되겠지. 만약 한다 그러면. 그래서 미분양을 그렇게 너무 이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 상황에 맞게 된다. 상황 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살 수 있는 실수요자가 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대구의 실수요자분들 그걸 사셔야 돼요. 사야 되는데 지금 안 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근데 그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야 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죠. 취득세 때문에. 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공급이 엄청 많았잖아요. 대구가 역사상 가장 많았거든요. 작년부터 저는 대구는 그냥 가격만 보고 사시라 했어요. 투자자 말고요. 실수요자분들은 가격은 작년에 대구도 바닥이었어요. 큰 흐름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랐고요. 지금은 약간 주춤하는 상태예요. 근데 올해가 그나마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실수요자분들은 하반기부터 대구도 물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대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매물량이 많은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대출 여건이 안 좋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시간이 과거보다 빠르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지만은 다시 뭐 하라 이렇게 되기는 조금 제가 볼 때 힘들다. 지금 또 그 특정 단지에는 이렇게 할인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거 안 사요. 못 사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그걸 실수요자분들 사셔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못 사는 거죠. 떨어질까봐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그 지금 시점인데. 근데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얘를 취득세 뭐 12.5%인가요? 내고. 그죠? 그것도 뭐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높은 수동도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그걸 열고 뭐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거기다 종부세 좀 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투자자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고 실수요자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느리고요. 그 대출 환경이 지금 안 좋고 대출 금리가 느리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느린 것 뿐이에요. 외곽이 아니고요. 대구 도심에 있는 중구나 이제 중심에 있는 거 사면 되거든요. 대구가 이제 지역을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동구도 중심에 있는 도심에 있는 동구가 있고 외곽에 있는 동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 지금 뭐 마피가 많이 있고 이래요. 제가 마피가 막 1억 5천짜리도 있고 이래요. 과거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올랐지만은 지금도 마피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저하지 마시고 실수요자분들은 사셔도 된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있어요. 내가 저 가고 싶어도 무주택자는 괜찮은데 1주택자분들은 늦게 안 팔리가 못 가거든요. 안 팔려서. 그런 단점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시장이 거래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위축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거래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소진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거래량이 그 지역에 누군가 살고 싶어서 산 거잖아요. 물론 투자자가 들어갔지만은 그 투자자가 들어가는 물건도 전세를 놓잖아요. 그 전세가 수요죠. 그래서 매매 수요든 투자 수요든
실수요자는 결국은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거래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그 지역 수요예요. 그 지역 수요가 거래량이 제일 정확한 수요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같은 인구에도 인구가 비슷한 인구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대전하고 광주가 있어요. 광주가 142만, 대전이 144만인데 그 2만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광주가 더 많이 나와요. 그 광주가 전남에서 광역시에서 지역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역 수요를 전남 지역 수요를 많이 끌어와요. 근데 반대로 전남의 어떤 인구 대비 거래량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 뭐냐면은 전남 분들은 광주에서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 수요가 좀 더 많아요. 대전보다요. 그는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거잖아요. 특성이 반영됐어요. 그리고 충북하고 우리가 강원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 나는데 거래량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지역의 수요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다시피 거래가 수요거든요. 거래량을 분석하게 되면은 수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건 저의 비법인데 이거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예, 이거는 밝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알 수 있어요. 예. 수요가 적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거래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아니면은 앞에 내가 실수요를 많이 샀거나 아니면은 거래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거고 수요는 움직이는 거는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예측할 때 한 해 한 해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게 되면 그렇게 예측이 안 돼요. 수요가 한 해 한 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한 해 한 해로 예측해요? 수요는 크게 움직여요. 그게 크게 움직이는 게 뭐로 나오냐면 거래량으로 나옵니다. 거래량을 분석하게 되면 그 지역 수요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거래량을 보고 수요를 누적해서 우리가 분석할 때 한 해 한 해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해를 저는 한 해 한 해 예측을 잘 안 하고요. 저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다 이렇게 예측해요. 그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좋고요. 하반기보다 25년이 좋아요. 25년보다 26년이 좋다니까요. 지방은요.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누적 공급하고 수요도 모아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조금 길게 보는 게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네. 수도권은 지금 시점은 제가 볼 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 시점을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많이 떨어진 거 있죠. 30% 떨어진 거. 이런 건 지금 시점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 했잖아요. 고점 21년 말이나 20년. 네, 고점 대비. 예. 낮게 나오는 부장가가 낮게 나오는 것들은 하셔야 돼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도 많이 반등한 거 있죠. 그런 건 저는 좀 비추해요. 좀 비춥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렇고요. 시점은 애매하고 가격은 싼 거는 해도 된다. 그 지방은요. 시점도 좋고 가격도 좋아요. 그 지방은 지금 실수요자들은 마음 놓고 하셔야 돼요. 예, 마음 놓고 저는 된다. 설령 원래 만약에 뭐 다른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하락이 나온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시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4년보다는 25년보다 26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재고주택보다는 분양권이 좋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좋기 때문에 분양권 입주가 많이 남은 걸수록 좋습니다. 예,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예, 수요가 만들어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제 잘못 선택하고 변수가 들어온다 해도 이 공급이 누적되게 되면은 상승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지방 시장에 2007년, 8년, 9년에 부산 시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부산이 2007년, 8년부터 이제 2007년부터 공급이 적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 우리 금융위기 갔죠. 예, 근데 지방은 올랐어요. 2007년, 8년 공급 없고 2009년까지 없었거든요. 10년, 11년 계속 없었어요. 계속 없으니까 그 금융위기도 거의 없이 그냥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우리가 길게 보게 되면은 신수요자의 어떤 주거 부족이 그걸 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가 아마 그 시장이 별로 그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지만은 뒤로 갈수록 그런 어떤 실수요자 힘에 의해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 2008년, 9년, 10년 같은 그런 분위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과거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그때는 2008년 금리 떨어졌고요. 네.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수요가 만들어진 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빠르게 올랐고 지금은 저는 느리다 보는 거예요. 차이를. 그 차이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인천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인천은 시장이 움직일 때 네. 인천 자체로도 움직이고요. 네. 묶어서도 움직여요.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수도권에서 선택지가 제일고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 시장이기 때문에 상급지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인천 안에서는 상급지가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는요. 인천, 경기도, 서울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지가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자체 시장으로도 돌아가요. 자체 공급량이 많으면 시장이 나빠져요. 근데 전체 공급량 나빠도 나빠져요. 두 개로 나가죠. 네, 두 개 나빠져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분석 계곡이 되게 되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한 2만 세대에서 19,000에 2만 세대 정도의 수요는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누적 되면 한 6만 되잖아요. 누적 공급에 6만이 넣게 되면은 시장 하락이 몇 번 왔었어요. 이 하락이 끝나고 뒤에 보게 되면 수도권이 상승하면 또 같이 상승해요. 혼재돼 있어요. 네. 그 인천이 굉장히 어려운 그 분석이 어려워요. 그런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요. 그래서 인천이 우리가 투자나 우리 접근할 때 수도권 전체를 보고 네. 아니면 인천 한 개를 보고 두 개 같이 공급했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선택은 제일 좋아요. 지금은 수도권 전체 시장이 지금 이제 끝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 단독으로 올라가기에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시점은 안 좋고요. 네. 가격이 싼 것들은 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예, 인천 같이 보시면 돼요. 예, 따라 보시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인천 돕당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판단이 미스할 수 있거든요. 네. 한 몸으로 가다가 따로도 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대신에 가격이 싸다면 우리가 인천이 늘 우리 수도권의 하반기에 제일 마지막에 크게 오르거든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뒤에 왜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도권이 막 오르는데 경기도 막 오르면은 상대도 싸 보이잖아요. 그럼 뒤에 확 오른다고요. 그러다가 또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 전체를 묶어서 보게 돼 하반기 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시점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가격을 보고 들어가시라 꼭 하시고 싶다면은 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신축이 좋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신축이 좋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축은 과거에 분양한 거예요. 네. 그 분양가가 과거에 높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양가는 앞으로 높게 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만들어놓던 신축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지금 지방 분양가가 높게 나오는데 과거의 분양가는 좀 낮았거든요. 네. 그 신축 효과 더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고 수요가 줄거든요. 네. 줄게 되게 되면은 신축으로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지방 여기 서울 수도권은 잘 못 느끼겠지만은 네. 지방의 구축에는 지금 젊은 분들 안 살아요. 네. 젊은 세대에 잘 안 보여요. 신축에 우리 애기들 볼 수가 없어요. 구축에는 다 신축으로 와 있다. 조금 외곽에 멀리 있더라도 요즘 차가 다 있잖아요. 다 신축에 산다고요. 그렇게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서울은 아직도 아파트가 부족하고 이제 구축도 경쟁력이 있지만은 경기도나 우리가 이제 더 외곽으로 가게 되면은 구축보다는 신축의 어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래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신축이 더 좋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애매하죠. 물론 지금 상급지가 그 하급지보다 더 올랐어요. 더 많은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고요. 실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매도가 잘 안 돼요. 네. 매도하고 가야 되는데 또 매도가 되게 되면은 또 상급지 또 오르거든요. 네. 실제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되게 좋은데 실제 내가 실행하려고 하게 되면은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지역 가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지역은 벌써 많이 올랐고 내 건 안 팔리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내게 이제 팔고 내 자금력이 있다면은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잘 힘들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렵죠. 내가 그 단지에서 최고 싸게 내놔야 팔립니다. 그 눈에 가시가 보일 정도로 싸게 내놔야 팔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사요. 그리고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한테 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매물 있죠. 네. 매물보다 더 사야지 사야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팔려요. 근데 그게 팔리면 시장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락했다 나오죠. 예, 하락했다 나옵니다. 근데 가보면 그 물은 급매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 큽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 우리가 가격을 팔 때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조건 가장 싸게 내놔야 됩니다. 안 팔려요. 정말 팔고자 할 때는 네. 최저가로 해야 예, 그 단지에서 그 단지. 예, 가장 싸게 해야 된다. 예. 지금 역전세 문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역전세 문제에 작년 4분기하고 올 1분기에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네. 자금력이 없는 분들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연결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물건이 있다면은 저는 그걸 어떻게 이제 넘기는 방향이 좋겠고요. 아니면은 매도를 통해서 위기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힘든 시기가 요 1, 4분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매수를 선택하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예,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세 맞추기도 힘든데 지금 매수한다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뭐 그래서 요 위기를 넘기고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저 어제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중과세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이제 이제 폐지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충분히 이제 되면은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서둘러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정책이 나왔잖아요.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것들을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물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곳들이 일어난 곳들이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물건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빌라, OP 이런 것들은 원래는 전세가 아니고 월세여야 돼야 되거든요. 월세로 가지 않고 전세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주거 형태에서 나오거든요. 방금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투자자들이 사게 만들면은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거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를 넣어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게 더 안전합니다. 지방은 뭐 했죠 지금 했는데 서울 수도권은 공급을 열려야 되죠 오히려 그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좀 길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맞지만은 길게 보면 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면은 수요자들이 하단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피나 빌라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없으니까. 그 자금력이 부족한 분도 내려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전세 수요가 생기면은 투자자가 생긴다고요. 그런 물건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원래는 투자자도 자금이 없고 실수요자도 자금 없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월세를 안 가려고 하죠. 투자자도 안 가려고 하고 실수요자도 안 가려고 해요. 그 월세 가야 돼요, 원래는요. 정부가 전세금 대출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해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물건들 월세에 가야지 시장이 건전하게 가거든요. 이게 왜 올라가냐면은 공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수요가 하단을 내려가면서 걔가 일시적으로 올라요. 오른데 아파트 공급 많아버리게 되면은 아파트를 또 수요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방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OP 이런 것들을 전혀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 잘 안 되고요. 분양돼도 수익 잘 못 내요. 진짜 특수한 지역 말고는 수익 낼 수 없고요. 빌라는 아예 공급을 못 해요. 사준사는 없으니까. 그 정도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우리 인구 준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주거 수요가 약한 상품들은 점점 수요가 없을 거예요. 그 지방에는 벌써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죠.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은 이제 10년, 20년 지나 보세요. 이런 주거 형태들은 외곽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런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가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뭐 공급에 의해서 해결책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올라가는 지역이 굉장히 작아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지역만 올라가고 그런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는 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인데 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돈이 없는 분들이 자꾸 확률 낮은 데 자꾸 들어가네요. 돈이 없을수록 확률 높은 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돈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잠시 우리가 임대를 하면 돼요. 좋은 기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를 삼고 시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자금력 없는 분들은 시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시점을 찾아야 들어가는 거지 어떤 상품을 잘못 찾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서울 수도권은 좀 다르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지역은 그런 상품에 대해서. 원래 이제 전세는 자기의 어떤 소득이 축적돼서 전세 와야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뭐 옛날에 뭐 우리 아버님 세대죠. 그분들은 월세 사셨고요. 월세가 모이면은 전세 갔고요. 전세가 매매를 갔어요. 이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바로 전세 가거든요. 네, 전세하고 대출 받았어. 월세 내기 아까우니까. 네,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전세 자금이 원래는 자기 자본이어야 됩니다. 자기 돈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택시장 전체라고 봐도 매매가가 있고요. 밑에 전세가가 있잖아요. 전세 가격을 봤을 때. 이 밑에가 전세 가격이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건전해요. 근데 얘도 지금 전세 자금 때문에 건전하지 않고요. 위에는 매매가 원래는 움직여요. 원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의미 없어요. 얘가 움직이는데 전세 가격까지 안 떨어져요. 전세 가격이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LTV가 전세 가격까지였어요. 은행 LTV가. 근데 이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매매가가 많이 밀어 올릴 거예요. 리스크를 더 키웠죠.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줬으면 시장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내 소득 안 돼요. 안 되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시장은요. 여기 살고 싶으면 월세로 가야 돼요. 월세로 가죠. 근데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월세를 2억을 놨는데 2억 수익 없잖아요. 그럼 내가 공급하는 입장에 어떤 선택할까요? 반전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 안 했었으면 우리가 월세 시장을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아주 건전하게 됐을 거예요. 제가 봅니다.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을 하는 바람에 월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고요. 월세 시장이 빨리 안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손해라는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낮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이 있게 되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요.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매매의 변동성 크게 만들고 리스크도 크게 만들고 이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굉장히 좀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더 건전하게 만들려면 아예 없애는 게 가장 더 커요. 그럼 더 건전해집니다. 시장은요. 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시장을 파악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움직이면서 수익률이 딱 결정되잖아요. 그럼 바로 매매가 반응하거든요. 우리는 여기 전세 끼어 있잖아요. 이 계산이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전월세 바꾸어서 이렇게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공급이 적을 때 그럴 거예요. 이것도 변하거든요. 공급의 누적 공급에 따라서 계속해서 천천히 변해요. 지방도 천천히 변하고 서울 수도권 더 천천히 변해요. 이거 금방 만들 수 있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전세 가율은 또 속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어떤 성숙 정도, 어떤 주택 시장의 어떤 우리가 성장률 이런 것도 반영되거든요. 그때 이게 천천히 우리가 변하면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서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 전세가 매매가 딱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하고 싶은데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누가 리스크냐면
이 전세 리스크가 엄청 크죠. 이 들어가는 분이. 네. 이분이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월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붙으면서 월세잖아요. 딱 붙으면 월세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완전 월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딱 붙으면 월세. 그렇게 매매가 성장이 멈추면은 우리가 뭐 합니까? 월세는 엄청나게 상승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되게 싸거든요. 맞아요. 월세 쌉니다. 근데 외국에 월세가 엄청 비싸죠. 그 원리가 우리가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세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우리도 월세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사라지면 우리는 월세가 굉장히 높은 선에서 갈 거예요. 예, 그런 시장 바뀌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보증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받으니까 그 절차가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실은 저도 그것도 사실 좀 반대예요. 보증회사가 그걸 해주니까 그 위기를 결국 누가 떠안냐면은 집주인이 떠안거든요. 그 집주인은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정도 여유 줄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집을 어떤 절차에서 회수를 합니다. 네. 보증 회수를 합니다. 그럼 경매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 리스크를 지는데 전세 입자가 안 졌죠. 그 집주인이 지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의 리스크예요. 누군가의 리스크를 잠시 동안에 보증회사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전부 나빠져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 전부 나쁘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올 하반기를 되게 이제 관심 있게 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공급이 이제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올 하반기가 좀 많이 줄어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내년도 또 줄고요. 네. 거기에다 임대차 3법이 이제 4년차 돌아오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손바뀜이 될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전세가 꽤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뭐 특정 지역에는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거든요. 올해 아니면은 뭐 내년 정도도 좀 늦더라도 그럴 가능성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조금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의 어떤 끝난 시점이고 4년차 끝난 시점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역전세도 이제 거의 지금 끝난 시점이고 공급도 적고 그 시점이 이제 올 하반기 이제 4, 4분기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은 원래 공급이 적은 편 아니에요.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85%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 반등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등이 매매가를 반등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밀어올리면 또 개입이 또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없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일시적인 거. 일시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신혼부부 대출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그 여건이 되는 분들은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회니까 네. 낮은 금리로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지방은 서울 수도권은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상품이 좋기 때문에 활용해서 낮은 가격대 있는 물건들을 뭐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말고는 지금 특별한 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정책이 크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PF 대출 문제로 지방 미분양이나 네.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혜택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 영향은 뭐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제가 보는 건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전세 가격 상승률. 네, 상승률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크게 나와서 전세 가격을 올려야 돼요. 실수요자분들은 매매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연속해서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면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죠. 그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면 그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면 저는 시장엔 길게 못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는 중공업 미분양 정책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걸 이제 취득하게 되면 5년 비과세인가 제가 언뜻 봤는데 네. 굉장히 큰 기회죠. 제가 25년 동안은 주택시장 봤는데 이 비과세 정책은 정말 잘 안 나와요.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하시는데 옥석을 좀 가르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물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물건도 아닐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옥석을 가르쳐 하면은 정말 큰 효과가 있다.
저도 과거에 2013년도에 그런 물건 한 개 산 거 있어요. 비과세잖아요.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세금 내더라 거의 미미하게.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단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위치나 이런 건 이제 분양가나 그런 것도 고려하시면 효과는 크다. 지방은 저는 정말 큰 기회라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느려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저는 좀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지방은 거의 다 괜찮아요. 부산 괜찮고요. 울산 괜찮고 네. 경남은 괜찮고요. 지방은 과공급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지 마시고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나중에 2, 3년 뒤에 옳은 선택이 됐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요. 2년, 3년 뒤에 판단하시라. 분양권은 지금 예측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2년 뒤에, 3년 뒤에 평가받거든요. 네. 그 지금은 안 좋지만은 2, 3년 뒤에는 좀 꽤 많이 바뀌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가장 분석하지 않는 데가 세종시예요. 왜 그렇죠? 네, 세종시 왜 그러냐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는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요. 거긴 서울에 있는 우리가 수요를 끌어왔잖아요. 네. 공무원들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 지역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세종시를 안 봐요. 우리가 예측이 가능돼야 돼요. 예측이. 내가 올해 틀려도 내년에 확률이 높아지거나 네. 그 다음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세종시는 그렇지 않아요. 세종시 수요를 예측 못해요. 지금. 원래 수요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수요여야 돼요. 그 지역에서 가구 수가 분화하고요. 분화한 가구가 시장에 있다가 매수로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걸 몰라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래서 어려워요. 세종시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제 책에 그 수요를 분석한 게 있고요. 그걸로 대구하고 부산하고 정맥을 해놓은 게 있어요. 누적 공급량으로. 네.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책 이름을 한번 말씀. 네.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네. 부동산. 2019년도에 나온 책인데 네. 지금도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네. 거기 보게 되면 데이터로 다 증명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은 입지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입지 공부는 금방이고요. 다 숫자 공부입니다. 숫자로 밝힐 수 없는 거는 네. 증명이 안 돼요.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공부는 숫자 공부예요. 신기하죠? 예. 아니 주식에도 재무제표 보잖아요. 그렇죠. 숫자 보잖아요. PER 보고 ROE 보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숫자 공부예요.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증명이 안 돼요. 그건 엉터리라고 봅니다. 저는. 보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소득을 가지고 주택 가격을 보면 그렇고요. 네. 주택 가격의 변동률 소득을 봐야 돼요. 잘 한번 보세요. 소득의 변동이 빠릅니까? 주택의 변동이 빨라요? 주택이 높지 않아요? 주택이 높습니다. 네. 주택이 몇 억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소득은 몇십만 원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죠? 몇 억씩 떨어지죠. 그렇죠. PIR은 소득은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네. 주택의 변동에 의해서 만든 지표예요. 지금 지방에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왜 떨어졌어요? 소득이 올라서 떨어졌나요? 매매가가 떨어졌다니까요. 네. 시장의 환경이 만든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PIR 지표는 다른 나라는 잘 안 써요. 오히려 이게 쓰려면은 월세를 쓰는 게 낫습니다. 월세가 오히려 더 정확해요. 그 주택의 수익률은 월세잖아요. 그렇죠. 월세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월세는 전 세계적으로 싸요. 대신에 매가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월세 수익률을 우리가 낮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매가를 미리 받는 거예요. 주가가 그렇잖아. 주가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예요. 월세의 미래의 월세를 네. 미리 받는 거예요. 그게 매매가예요. 그 계산상 다 나와요. 그게 나오나요? 예, 저는 그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세 가격을 만들고 하는 원리가 다 나옵니다. 요 김천인데요. 아까 우리 김천에 그 정권 했잖아요. 네. 네. 이 매물이 한번 보세요. 지금 최근에 매물이 많다 이야기 하시면 많잖아요. 이 김천 매물 이렇게 보시면 되면은 2021년부터 해서 이게 아실 자료인데 2021년보다 지금 매물이 2배 늘었어요.
그 2배 늘었는데 왜 상승하죠? 여기 보게 되면은 전세도 2021년보다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 매물 늘면은 하락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매물 집계가 21년부터 됐는데 네. 이 매물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보는 근거는 지금 많지는 않아요. 많은 지역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이 살짝 많고요. 대구하고 부산만 좀 많아요. 나머지가 많지가 않아요. 과거 한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 늘어난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제 2년 됐잖아요. 우리가 통계를 쓰려면은 최소한 30년 써야 돼요. 평균 통계는. 그 30년 미만 통계 평균 통계 못 써요. 평균 오류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은 통계이기 때문에 네. 2021년도에 많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이게 21년도에 너무 극히 적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때 임대차 3법 나오면서. 맞아요. 네. 제가 보는 매물량은 지금 늘어난 거는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이게 추세가요. 전국이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전국이 똑같다는 거는 어떤 시장의 구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임대차 3법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는 구조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구조가 끝나게 되면 원래는 공급량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외부에 들어온 신규 공급에 의해서 그 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재구주택의 매물이 늘어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정책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구조적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지방 소도시는 극히 적기 때문에 2배 늘어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 전세 매물이 적은 곳이 지금 매매로 대부분 다 전환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작은 도시 나오고 있다. 이 김천뿐만 아니고요. 네. 지금 경남에 가면 진주라는 도시도 있어요. 네. 진주도 똑같아요. 움직임은 거의 똑같아요. 조건들이 얘하고 아까 얘기했던 조건들이 비슷해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 지역들은 한 개 한 개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구하고 많이 이제 시장이 달라졌고 이제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인구 준단 이슈도 있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이제 민감 이슈에 조금 이제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이제 시장은 정통으로 움직이는 어떤 공식이 있거든요. 그걸 좀 기본으로 돌아와서 그 기본에 조금 충실하게 되면은 시장이 좀 이제 정확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했는 게 뭐 정답일 수 없지만은 시장을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시면 좀 더 이제 올바른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